별 PM에서 W까지. 별 PM W. 네, 오늘 만날 작가는 루신입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신은 중국 저장성 사오슝현에서 부요한 봉건 소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본명은 저우스런, 필명이 140여 개로 알려져 있고 루신은 어머니 쪽 성을 따서 만든 필명입니다. 1918년 처녀작이자 중국 최초의 현대소설인 광인일기를 발표했고 1921년 고향에 이어서 아큐정전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설집과 산문집을 출간했으며 폐결핵으로 상하이 자택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다다다다. 돈이 높아서 귀가 따가울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아큐정전, 광인일기, 고향 3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각 소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큐정전은 1921년 12월 베이징의 신문 천바오 문예판에 8원이라는 필명으로 처음 연재되었으며 루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대표작입니다. 아큐라는 인물에 대한 정전 형식으로 집도 없이 날품팔이로 살아가던 20대 후반부터 사형에 처해지는 30대까지 삶의 행적을 기록한 소설로 아는 성이나 호칭 등에 붙이는 접두사이고 큐는 청나라 말기 변발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루신은 아큐정전을 통해 중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억눌린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국민성과 절망적인 중국 사회를 집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도 있듯이 비관적인 현실을 뼈저리게 자극할 때 진정한 혁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루신의 첫 단편 소설이자 중국 최초의 현대소설인 광인일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일기로 이루어진 구성과 파격적인 내용, 참신한 구어문 등으로 젊은 지식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목과 형식은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대 망상증에 걸린 하급 관리의 일기 형식 소설입니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루신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처럼. 그의 소설 3편 중에서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고향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향이라는 작품을 통해 희망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만에 2000열이나 떨어진 고향을 찾아 엄동설안의 길을 떠났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날씨는 더욱 우중충하고 음산했다. 매서운 찬바람이 선실안까지 쌩쌩 몰아쳐 들어왔다. 선창 밖을 내다보니 잔뜩 흐린 하늘 아래 활기라고는 없는 초라하고 황폐한 마을이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 풍광을 보는 순간 서글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20년 동안 못내 그리던 고향이란 말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의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도 막상 떠오르는 것이 없었고 고향의 좋은 점을 말해보려 해도 이렇다 할 게 없었다. 나의 고향은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으리라.
나는 고향이 원래 그랬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더 나아진 것도 없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단지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이리라. 사실 즐거운 기분으로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고향 사람들과 영영 이별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오랜 세월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던 옛집이 다른 성씨를 가진 자에게 이미 팔려버렸고 올해 안으로 집을 비워주어야 했다. 정월 초하루 전까지 정든 고향집을 비워주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야 했다. 이튿날 아침 이른 시각에 고향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날씨는 맑았다. 기와 틈으로 꺾어져서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풀줄기들이 바로 이 옛집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 집에 살던 친척들도 벌써 이사를 나가고 집안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벌써 나를 맞이하러 나오셨고 8살짜리 조카 홍을도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몹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이사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이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른 고장에 셋집을 이미 얻어놓았고 세간도 조금 장만해 두었는데 나머지는 이 집에 있는 목기를 팔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러자고 하시면서 짐도 벌써 대충 싸놓았고 가지고 가기 힘든 것들을 조금 팔기는 했으나 몇 푼 못 받았다고 했다.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나서 친척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떠나자꾸나. 네. 그리고 룬투 말이다. 집에 올 때마다 네 안부를 묻는단다. 너를 무척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구나. 네가 오는 날짜를 알려주었으니 아마 만나러 올 거다. 이때 내 머릿속에 돌연 기묘한 전경이 번뜩 떠올랐다. 쪽빛 하늘에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닷가 모래톱에는 푸른 수박이 끝도 없이 심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은목걸이를 찬 12살짜리 소년이 차를 향해 힘껏 작사를 찔렀으나 차는 얼른 몸을 피해 소년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가 바로 룬투다. 내가 12살 때 처음 만났으니 30년이나 되었다. 나는 설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설날이 되면 룬투가 오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섣달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께서 룬투가 왔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곧바로 뛰쳐나갔다. 룬투는 부엌에 있었다. 불그스레하고 둥근 얼굴에 털모자를 쓰고 반짝이는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룬투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다. 룬투는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데 내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굴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반나절도 되지 않아 우리는 친해졌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룬투가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성에 들어가 보니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아, 룬투에게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했다. 평소 내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룬투가 바닷가를 누비고 다닐 때 그들과 나는 높은 담장을 둘러친 뜰에서 네모난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설이 끝나자 아쉬웠다.
룬투가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때를 쓰듯이 엉엉 울어댔고 룬투도 부엌에 틀어박혀 울면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은 그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떠났다. 나중에 그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 조개 껍데기 한 꾸러미와 아주 예쁜 새의 깃털을 보내주었다. 나도 2억 원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이후로 2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룬투 이야기를 하자 불현듯 어릴 적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마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잘 됐네요. 룬투는 어떻게 지내요? 그 사람 형편이 썩 좋지 않은가 보더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밖을 내다보셨다. 사람들이 왔나 보다. 목기를 산답시고 서성거리다 아무거나 마구 집어갈지 모르니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홍어를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 글씨는 쓸 줄 아는지 다른 고장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번쩍 고개를 들어보았다. 툭 붉어진 광대뼈에 입술이 얍실한 50살 전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치마도 입지 않은 채 양손을 허리에 짚고 2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꼭 컴퍼스 같았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나 모르겠슈? 내가 안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마침 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해주었다. 얘가 객지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 기억 안 나니?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길 맞은편에 살았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 두부집 하던 그제야 생각이 났다. 어릴 때 길 맞은편 가게에서 하루 종일 앉아 두부를 만들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가 있었다. 사람들이 두부집 서시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하얀 분을 발라서 광대뼈가 지금처럼 툭 튀어나와 보이지 않았고 입술도 이렇게 얇지 않았다. 하지만 어릴 때라 그런 것에 별 감흥이 없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는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을 모르고 미국 사람이 워싱턴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잊어버렸슈? 귀하신 분이라 눈도 높으신가 봐. 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줄 몰라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럼 내가 좀 말하지요. 성공하셨다고요. 쉰 도련님.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들고 가기도 힘든 다 깨진 목기는 어디다 쓰려고 하시오? 나눠주시오. 나처럼 못 사는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니요. 이런 거라도 팔아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도태가 되었다면서 돈이 없다고요? 첩을 셋이나 두고 집 밖에서는 8인교를 타고 다니면서 출세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돼우? 나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고 부자가 더 인색하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하긴 그렇게 아끼니 부자가 되었겠지만. 컴퍼스는 잔뜩 화난 얼굴로 획 돌아서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가면서 어머니의 장갑을 슬쩍 집어 자기 허리춤에 쑤셔 넣었다. 그녀가 가고 나서 근처에 사는 친척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맞아들여 접대를 하는 한편 틈틈이 짐을 정리했다. 이렇게 사나흘이 지나갔다. 몹시 추운 어느 오후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찬을 마시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나가 그 사람을 맞이했다. 룬트였다. 첫눈에 알아보기는 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키는 2배나 더 컸고 붉으스름하고 둥근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팬 누런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아버지처럼 눈가가 불그레하게 잔뜩 부어 있었는데 온종일 바닷바람을 쐬며 농사짓다 보면 으레 그러는 것이리라. 머리에는 달아빠진 털모자를 쓰고 소못만 걸친 모습이 몹시 야위고 초라해 보였다. 종이봉지 하나와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그의 손도 내 기억 속에 그 불그스름하고 통통한 손이 아니었다. 까칠까칠하고 볼품없는 데다 마구 갈라진 것이 마치 소나무 껍질 같았다. 나는 몹시 흥분했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룬트 형 왔구려 라고 소리쳤다. 수많은 말들이 꽹 구슬처럼 연이어 나오려 했다. 잣새, 날치, 조가비, 자. 그러나 웬일인지 꽉 막힌 것처럼 머릿속에서만 뱅뱅 맴돌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반가우면서도 서글픈 기색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입술이 움직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룬트는 공손한 태도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리.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애통하게도 우리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고 등 뒤에 있던 아이를 끌어내며 말했다. 쉐이성, 나리께 인사드려라. 아이는 그야말로 30년 전 룬트와 똑같았다. 다만 누르스름하고 파리한 낯빛이었고 은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놈이 5째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가지 못해 부끄러움을 많이 타죠. 그때 어머니와 홍을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우리 말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마님, 편지는 진작에 받았습니다. 나리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룬트가 말했다. 아니, 왜 그리 어려워하나. 예전에는 편하게 부르던 사이 아니었나? 그냥 쉰 형이라고 부르게.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마님도 참 말도 안 됩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룬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절을 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부끄러워하며 아버지의 등 뒤에 바싹 붙었다. 이 아이가 쇠이성이구먼. 5째지.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 부끄러운 게지. 홍을아, 쇠이성하고 나가 놀거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홍을이 쇠이성에게 손짓하자 쇠이성이 선선히 따라 나섰다. 둘은 신이 나서 함께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앉으라고 했지만 룬트는 계속 머뭇거렸다. 그러다 한참 뒤 겨우 앉더니 기다란 담뱃대를 탁자에 기대놓고 종이봉지를 하나 내밀면서 말했다. 겨울이라 드릴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으십시오, 나리. 집에서 심은 청대콩입니다. 내가 형편이 좀 어떠냐고 묻자 룬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이 아닙니다. 6째 놈까지 나서서 거두는데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겹겹이 주름이 팬 얼굴은 마치 석상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몹시 고달픈데 그러한 심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담뱃대를 들고 담배만 피웠다. 룬투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와 나는 그의 형편 얘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자식은 많고 흉년이 든 데다 가혹한 세금, 군인, 도둑대, 관리, 양반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목각인형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가지고 가지 않을 물건들은 모두 그에게 주자고 했다. 오후에 룬투는 물건을 몇 개 골랐다. 탁자 2개와 의자 4개, 향로와 촛대, 저울 하나, 그리고 재도 달라고 했다. 우리가 떠나는 날 다시 와서 배에 싣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아흐레가 지나고 우리가 떠나는 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룬투가 왔다. 쇠이성 대신 5살짜리 딸아이를 데려와서 배를 지키라고 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느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 우리를 배웅하러 온 사람, 물건을 가지러 온 사람, 배웅도 하고 물건도 가져가려는 사람. 저녁 무렵 배를 탈 때쯤에는 잡동사니까지 죄에 가져가 버려서 이 오래된 집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황혼에 물든 검푸른 산들이 연신 배 뒷전으로 사라졌다. 나는 홍을과 함께 선창에 기대 어둑선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홍을이 불쑥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는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니, 너는 어째서 떠나기도 전에 돌아올 생각부터 하느냐? 쇠이성 집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홍얼은 커다랗고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생각에 잠겼다. 옛집은 더욱 멀어져 갔다. 고향의 산천도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러나 미련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갑갑하고 고립된 기분이었다. 은목걸이를 걸친 수박밭 작은 영웅의 또렷한 모습이 이제는 희미하게 변해버린 사실에 몹시도 서글펐다. 어머니와 홍을은 잠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바닷물이 뱃전에 부딪혀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와 룬투 사이는 이렇게 가로막혀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함께하리라. 홍을은 쇠이성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나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담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함께하기 위해 나처럼 힘들게 전전하지 않기를 바라며 룬투처럼 고달픈 나머지 삶이 굳어버리지도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삶,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 희망을 생각하자 돌연 두려움이 솟구쳤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며 한시도 그것을 저버리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떠올린 희망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다만 그의 희망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나의 희망은 아득한 것일 뿐이다. 몽롱한 꿈처럼 바닷가의 푸른 모래밭이 떠올랐다. 쪽빛 하늘에는 바퀴처럼 둥근 황금빛 달이 떠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처럼.